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간 박민석입니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6월 평가원 보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시험을 보기 전에는 거의 수능처럼 준비하고 막 생각하는 거 맞는데요. 끝나고 나면 이런 마인드 있죠. 모의고사일 뿐이었어. 수능도 아니잖아. 이런 마인드가 무조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 봤든 못 봤든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잘 보신 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못 보신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이게 상관이 없다. 이런 마인드로 훌훌 털고 배울 것들만 배우셔서 발전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자고요. 해볼게요. 해설하기 전에 뭐 간단한 감히 총평을 해본다면 되게 어려웠다? 전 되게 어렵던데요. 낯설고 어려워서 연습 때 잘 할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도 잘 준비해온 나만의 좋은 과정들을 조금 펼치기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문학과 비문학 이렇게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 하나 더 생긴 것 같죠? 독서. 물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내용인데 글쎄요. 얘가 3문제, 17문제, 14문제 이렇게 가져갔네요. 그죠? 얘를 하나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볼 때 이걸 또 낼 거라면 감히 평가원한테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어차피 낼 거면 좀 잘 내면 안 돼? 좀 구리던데요. 그죠? 문제가 좀 구리고 내용상으로 좀 구린 것도 있고 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구림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구리기 때문에 얘를 조금 더 낼 거라면 잘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좀 전하고요. 문학은 어때요? 괜찮았나요? 저는 나름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려움 겪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되게 좀 당황할 거예요. 주변에서는 쉬웠다 이러니까. 어려웠다면 어떤 포인트에서 어려웠나 조금 이따 같이 해볼 건데 일단 주목할 만한 건 이거죠. EBS 연계, 저는 안 중요하다고 한 적 한 번도 없긴 하지만 여전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아직까지 연계 공부 막 바뀐다고 해서 안 했다면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연계에는 유지되는 그런 느낌을 줬는데 약간 변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문학에서. 전 이게 많이 변한 것 같던데. 보기는 어차피 두 개 복불복이었어요, 여러분. 도움이 엄청 되거나 작품 읽기에 도움이 안 되거나. 도움 안 되는 보기가 좀 늘어난 느낌? 저만 느끼나요? 보기 가지고 이렇게 꿀 빨면서 문제 푸는 그런 확률이 좀 줄어든 느낌이 있네요. 여전히 뭐 보기 가지고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좀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도 꽤나 많이 발생을 해서 이 보기 때문에 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학 문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웠던 문제 31번. 31번 어렵던데 여러분들은 쉬웠나요? 저만 어려울 수도 있죠. 어쨌든 그 문제도 좀 그랬고 나머지는 좀 푸는 방법이 원래 거 그대로 풀되 조금 원래 거에서 사용하는 그 도구 중에 좀 집중할 포인트를 좀 한쪽에, 이따가 해설 때 말씀드리겠지만 조금 더 한쪽, 거기에 좀 더 무게를 둬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조금 드는 그런 문학이었습니다. 나름 뭐 어려운 포인트들이 있었을 것이다. 이따가 보자. 이런 얘기고요. 비문학은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이게 어려웠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고 쉬웠다고 느끼는 친구들도 있는, 쉬웠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좀 특별한 거죠. 쉬웠다고 느낄 만한 건 그 PCR 지문 있잖아요. 이게 이런 얘기도 있죠. 과탐 선택자 중에 특정 과목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좀 유리한 거 아니냐. 혹은 수특 이슈도 있습니다. 수특에 거의 비슷한 게 나오는데 수특 공부한 사람들만 유리하고 안 한 사람들은 좀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혹은 너무 코로나 시국을 너무 반영하는 거 아니냐. 이건 뭐 코로나 관련한 배경 지식을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해설할 때는 이렇게 해볼게요. 이런 거 아무것도 몰랐어도 다 맞으려면 어떻게 써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뤄볼 거고요. 비문학에서 또 그 가나 지문에서 과정이론, 인과, 그 나오는 거. 그것도 좀 너무 어렵지 않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것도 같이 한번 다뤄보는 해설을 해볼 거고요. 비문학의 특징은 이거 아닐까요? 누구든 한 개는 틀렸을 것 같은 그런 비문학은 아니었다. 다 맞는 사람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어떤 상상은 할 수 있는, 그게 당사자인 나는 아니지만 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비문학이 아니었나 싶고요. 바뀐 게 좀 디테일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우린 어떤 행동들을 했어야 했나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정답에 가까운 과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던 거랑 관련 지었을 때 준비했던 것 중에 꼭 했어야 됐던 건 뭐가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보겠습니다. 독서 영역부터 볼게요. 비문학이 아니라 그냥 완전 독서죠. 이 독서에서 첫 번째 1번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억의 방법. 기억이 뭔데?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거. 1번부터 5번까지 쭉 보면서 이게 좀 어이없는 게,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갑자기 하나의 선택지가 엄청 정답 후보로 보여요. 그게 좀 문제인가? 문제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볼게요. 1번이랑 2번 같은 건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적 읽기라고. 그리고 3번의 앞부분,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건 추론적 읽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읽는 건 비판적 읽기겠죠?
그리고 4번 탐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필요한 내용을 골라 읽는다. 얘 이름은 발췌독이란 이름이 있긴 하죠. 카테고리가 좀 안 맞긴 하는데 사실적 읽기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뭐 굳이 본다면 2번이랑 아니에요. 2번에 있는 건 사실적 읽기의 뭐 부수적인 방법이라면 4번은 사실적 읽기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서 혼자 카테고리가 안 맞아요. 그럼에도 답이 5번인 이유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건 감상적 읽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얘는 혼자 문학작품 읽는 방법 얘기하고 있어요.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즉 무언가 조사하듯이 공부하듯이 읽는다면 이건 비문학 읽는 내용이잖아요. 5번은 혼자 문학 얘기했다? 답은 5번이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한다.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글의 가치를 평가하면 그냥 엉터리 방법이 돼요. 내가 좋게 느끼면 좋은 책, 안 좋게 느끼면 그냥 안 좋은 감정을 느끼면 안 좋은 책, 뭐 이런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뒤에는 또 비판적 읽기에서 좀 변형된 형태가 나왔고요. 앞뒤 관계가 안 맞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5번이 답인 그런 문제였죠. 이런 지식을 하나도 모르면 어떡하지? 모르겠죠, 일반적으로. 1문단 가지고 그냥 완전 내용일치 하는 문제였는데 글쎄요. 내용일치에 그냥 없다? 없다만으로 5번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별로지 않나요? 2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해라.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라고 하면 윗글이 중요해요? 보기가 중요해요? 윗글이 중요하죠? 윗글이 기준이 되니까요. 보면 1번이 답이었죠. 1번에서 기록의 궁극적 목적이 망각의 방지에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것도 독서의 기본적인 이론과 내용이 통하는 게 있어요. 봐봐요.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의미를 구성한다고 해요.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누가? 개인적 차원에서 자신의 어떤 배경 지식이나 알고 있는 것과 책을 대화하듯이 읽은 다음에 의미를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모든 독서 관련 이론들은 당연히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됩니다. 어디로 나가느냐? 사회적 소통이요. 여기서 문학 공동체를 이루든지 아니면 뭐 글 공동체를 이뤄가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독서를 하는 거. 이게 언제나 한 세트죠. 이것도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었던 거예요. 봐봐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다. 그랬는데 여기에 망각 방지가 있어요. 근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의미 구성이 뭐야 이거? 아, 봤더니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망각을 방지해서 어디다 쓴다. 결국 이거 사회로 나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 거를 기록하는 거네요. 사회적 소통을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망각의 방지, 즉 개인이 아니라 뭐다? 사회적 소통이어야 한다. 보기가 있긴 하니까 읽어보면 기록을 해서 뭐 한대요? 벗과 나눈대요. 사회적 소통이네요. 답은 1번. 뭐 이렇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걸 놓친 채로 1번이니까 놓친 채로 1번 그럴 수 있지 하고 2번부터 읽어버리면 엄청 어려운 문제가 돼버릴걸요? 그래서 되게 그냥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고 그게 아니면 갑자기 함정에 빠져서 시간을 써버리면서 답은 또 어이없을 수도 있었던 이런 문제. 뭐 일반적인 뭐 독서처럼 푸는 문제긴 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계속 이론적으로 보면 의미는 있네요. 그죠? 독서의 일반적인 이론을 계속 문제풀이에 활용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3번 그냥 화법과 작문처럼 푸는 문제였습니다. 얘야말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죠? 적절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얘를 요약해야죠. 요약한 다음에 얘는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파악한 그 내용과 가장 일치되는 거 하나 고르는 거예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면 끝나는 문제였습니다. 1, 2, 3번. 글쎄요. 처음에는 이런 걸 왜 내? 너무 후지지 않아? 하고 풀기 시작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되게 독서의 일반적인 그 교과서 같은 데서 강조하고 있는 이론적인 내용과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좀 더 쉽게 풀었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보면 뭐 꽤나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근데 문제가 왠지 모르게 왜 이렇게 싫지? 그냥 싫어요. 예. 앞으로도 나오겠지만 조금 더 덜 싫게 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정도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첫 번째 독서 세트였고요. 자, 두 번째 지문 가보겠습니다. 가나 복합 지문인데 좀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나요? 문제에서 좀 티를 내고 있어요. 가나 다 쭉 읽고 풀어. 둘 사이의 관련성 많이 생각해야 될 거야. 한 편의 글인 것처럼 읽고 풀어. 근데 읽어보니 어떤가요? 한 편의 글? 어림도 없죠?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건 아닌 거대로 풀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구하는 거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지 그런 것부터 같이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5번 문제를 먼저 읽고 풀 거예요. 왔다 갔다 막 하면서 읽는 거 별로 연습 안 해 있는 친구들은 별로 오히려 방해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그거 스킵하고 들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제 유튜브를 많이 보고 이렇게 비문학을 같이 열심히 연습했던 친구들은 얘를 먼저 분석하고 얘를 통해서 지문을 한번 읽는 거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어차피 지문을 다 읽고 나서 얘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지문을 외우듯이 읽은 사람이 아니라면 좀 빡셀 수도 있어요. 근데 미리 집중할 포인트들을 잡아간다면 조금 도움 많이 받을 수도 있겠죠. 가볼까요? 원래 윗글이 아니라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가 이렇게. 근데 윗글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한 번에 읽고 이 문제를 풀어봐 라고 하는데 글쎄요. 결과적인 거지만 이따간 이렇게 나눌 거예요. 1, 2, 3 한 다음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가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여기는 나네요. 그러면 1, 2, 3번 읽고 그거에 대해 머릿속에 생각한 다음에 가지문 읽으면 돼요. 그리고 4, 5번 읽고 그거에 대해 생각한 다음에 나지문 읽으면 조금 더 달라지겠죠.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해볼까요?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려는 이론이다. 인과를 해명한다? 이게 뭔 소리지? 일단 과정이론이란 무엇인가? 이 말 나오면 집중할 거예요. 또 하나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이라는 말 자체가 다 맞아야 되니까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 밖은 뭔데? 왜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이란 말을 쓰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다 해결돼야 1번을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사회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지의 전달로 설명되기 어렵다. 사회규범 위반과 처벌 당위성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인가 보죠? 근데 이게 일단 설명하기 어렵나? 이런 느낌이라도 주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 설명하기 어려울 때 표지의 전달이라는 게 있는지 한 번 더 체크해야 돼요. 그리고 표지의 전달이란 물리적 세계와 어떤 관련이 있지?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될 겁니다. 그 밑에 인과가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이게 해명의 이유인가? 근대 이후 서양에 나타났다.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한다. 그리고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나타났다. 근대 이후에서 무언가 인과가 의심받는 그런 정황을 포착하면 3번은 지울 거예요. 근데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아 라고 하니까 과정 이론으로 만약에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해명하려고 한 거라면 물리적 세계가 과학이랑 비슷한 말이라면 비슷한 말 맞죠? 물리가 과학이니까. 그렇다면 1번과 3번이 다 말이 될 수도 있겠는걸? 이런 큰 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1, 2번, 1, 2, 3번에서 3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있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면서 가보면 어떨까요? 이제 가려 읽는 거죠. 근대 이후 바로 나오네. 뭐야? 근대 이후 의심 받아 안 받아?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응?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한다? 그게 뭐야? 그러면 물리 느낌은 있는데 과정이론이란 말은 아직 안 나왔고 인과를 해명한다. 3번 보면 근대 이후 서양에서 인과를 의심해야 되는데 갑자기 물리적 세계 이 테두리 안에서 그냥 설명하려고 한다? 더 읽어봐야겠는데요.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여러분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그리고 우리가 이 지문을 통해 만약 공부를 해서 뭔가 얻는다면 이런 지문 나오면 이런 걸 해야겠구나. 우리가 분석을 통해 얻어가야 되는 딱 읽기의 내용은 요거였어요. 개념과 사례라고 해도 되고 예시라고 해도 됩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왔던 그런 구조는 아닌데 가끔 나오면 요대로 읽어줘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개념 나오잖아요. 개념 그 자체로 이해를 시도해보세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성공했든 실패했든 간에 무조건 사례로 가세요. 이해를 재시도하는 겁니다. 예시를 이해하는 걸 시도해보는 거죠. 예시를 통해 이해를 했나요? 또 성공, 실패가 있을 것 같지만 실패하면 지문 못 읽은 거예요. 여기서 목숨 걸어야 돼요. 목숨 건 다음에 성공을 하면 돌아와서 마지막 3번 재시도를 하고 끝내야 됩니다. 개념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는 얘기구나 돼야 넘어가는 거예요. 이 단계를 여기선 2번 정도 해줘야 되던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개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건 개념만으로 이해할 수 있을걸요? 원인, 결과, 관찰 가능, 단 중간 화살표인 인과관계, 관찰 불가능 이런 얘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다. 왜? 인과관계는 안 되는 거니까. 예시가 나왔지만 앞에 걸 되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주는 예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앞에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나왔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되었다. 의심이 제기됐구나.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이론이다. 과정이론 여기에서 물리라는 말이 나오는지만 보면 됩니다. 왜? 해명하려고 하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물리적인 이야기가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1번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내용은 언제 나와? 싶지만 기다려보고요. 이 과정이론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하면서 지문을 읽는 게 조금 더 좋겠네요. 또 개념 나옵니다. 볼까요? 야구공을 던지면 부터 쭉 읽으세요. 읽다가 그런데 전까지
얘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면 맞아요. 처음에 그냥 내용 따라가다 보니까 뭐야 이만큼이 그냥 이런 내용이잖아. 요약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정이 아닌 건 없다. 그냥 싹 다 과정이죠.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뭐야? 조건 뭔데?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또 하나 중요했던 거. 정의를 체크해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 버려라. 지문 안에서 정의를 해준다면 정의를 해주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냥 뭐뭐는 뭐뭐를 의미한다 라고 말해주던 시대는 지났어요. 꾸미는 말로 정의하거나 아니면 즉 이란 말로 정의해줄 수 있죠. 여기선 즉을 많이 쓰더라고요. 교차라는 말이 나왔죠. 교차의 정의는 뭔가요?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의 만남. 이러고 넘어가야 돼요. 머릿속으로든 손으로든. 그 다음 만약 교차에서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 표지란 말 나와요. 그럼 이제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어야 돼요. 이 도입되면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인과적 과정이란 뭐래요? 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된대요. 교차에서, 즉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의 만남, 그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쭉 전달될 수 있는 과정, 그게 인과적 과정이래요. 이게 또 뭘까요? 개념이죠. 여기서 이해를 성공했다면 진짜 머리 좋은 거 아닌가? 전 실패했거든요. 그럼 어디에 기대 보는 거죠? 사례에 기대면서 무조건 성공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읽어주시면 맞습니다.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교차가 뭔데?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 인정.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표지가 뭔데? 물리적 속성이 변화요. 베어 물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냥 표지인갑다 하면 그냥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 표지는 바나나가 이렇게 있다가 잘린 거죠. 어쨌든 간에 즉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한 번 더 즉이 나오죠.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인과적 과정은 아까 뭐였죠? 표지가 전달되면 된다고 했는데 변화, 그 물리적 속성이 변화된 게 쭉 이어지면 된다고. 인과적 과정 나오면 이제 이런 느낌으로 이해해야겠다. 더 가볼게요.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 한다. 과정 3은 그림자예요.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어떻게 변하죠? 반쯤 배어문 느낌으로. 그림이 좀 어쨌든 간에 배어문 느낌으로 변한다 이거죠. 그림자가 그런데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4는 뭐죠? 스티로폼 교차했다고 하자.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며 그림자가 그 지점과 교차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일그러짐, 물리적 어떤 변화니까 인정이네요.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왜? 그림자를 일그러뜨린 게 아니니까. 잠깐 겹쳐 보인 것 뿐이니까. 스티로폼은 그대로다. 뭐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뭐죠?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닌 거죠. 앞에 바나나를 직접 베어무는 그 느낌, 그게 전달되는 건 인과적 과정의 조건을 만족하는데요. 스티로폼, 그림자 이런 느낌이면 일단 어떤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나 봐요. 다시 돌아가서 인과적 과정이 되려면 뭐래요? 교차하는데 그 표지, 그게 끝까지 전달할 수 있어야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 베어문 거 같은 거 어때요? 돌아가서 개념을 이해하고 끝내니까 사실 A의 정보의 양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바나나를 직접 베어무는 과정과 관계된 거, 그건 인과적 과정이라는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되고요. 또 그림자, 스티로폼 이런 것과 관련된 건 인과적 과정이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치워버리면 문제 푸는데도 지장이 아예 없어요. 그 다음 과정 1호는 규범과 근데 좀 봤을 때 물리란 말 많이 나오네요. 저 표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인과적 과정은 표지가 있어야 된다.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인과를 해명한다. 괜찮네요. 1번 지울게요.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마음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린다. 한 번 더 말해주네요.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 즉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1호는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표지의 전달 과정 1호 그걸 다루지 못한다? 지울게요. 1, 2, 3번 지우고 5번에서는 이제 4, 5 나에서 답이 나오는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이제 이 문제 풀어야죠. 가 읽고 가 문제 풀기 유효한데요? 가라고 안 써있을 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바나나와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계정을 그린다. 관련성이 없죠? 인정. 2번.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도는 다르다. 왜? 표지 전달되니깐요. 과정 1과 과정 2는 직접 배워보는 그 느낌의 그룹이었습니다.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과정 1은 직접 배워보는 느낌이었고 과정 3은 그림자 느낌이었으니까 얘도 맞는데요? 4번.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냄으로써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이다. 베어무는데 과정 3 이거 뭐죠?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도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는다. 괜찮죠? 과정 3, 과정 4는 다 부정당하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4번 말고 4번 같은 답이 나오지 않고 무언가 다 답이 아닌 것 같아 혹은 다 답인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찾으러 떠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과정 1, 2 그룹 짓고 과정 3, 4 그룹 지으면서 얘는 인과적 과정이야. 왜? 직접 배우면 그 표지가 반영되거든. 얘는 안 돼. 왜? 그림자니까 그래. 이렇게 치워버리는 느낌에서 이미 문제가 풀려버리는 그런 6번 문제였죠. 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관 이은 다 봐야 되네. 아이고 얘는 다 봐야 되잖아. 이제 나를 읽으러 가야 돼요. 나를 읽으러 갈 때 도움 받아볼게요. 한대의 제1혼에서 전제된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하늘 음양의 변화에 반응을 안 한다. 경고는 한다. 그런 의지를 가진 존재였다. 약간 의인화 되어 있나 본데요. 다시 음양의 변화엔 반응하지 않는다. 하지만 경고는 한다. 변화에는 반응하지 않지만 갑자기 경고는 하는 약간 경고 원툴이어야 돼요. 하늘은. 그렇고요. 5번.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 1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대에는 1월식 하늘이랑 관련 있는 것 같은데 이를 설명 가능한 자연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늘의 무언가를 막 설명 가능해지고 막 이런 느낌인가? 하나 더 나온 게 송대가 있고 한대가 있죠. 한대에서는 하늘이 음양 변화에 반응을 안 하고 경고는 하는 그런 경고만 하는 존재인가? 5번은 송대에서의 그 천문학의 발달에 따른 과정을 한 번 더 1대1 대응 체크를 해봐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딱 맞아요. 가볼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의는 제1혼이다. 한대 동중서. 하늘이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는 천견설과. 그냥 반사적으로 1번. 사실 뒤에 보고 1번을 찍는 게 맞습니다.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가문론을 결합하여 제1혼을 체계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과 월식 등 제2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뭐야? 제1론 내용 체크 빡세게 해야죠? 갑자기 뭐래요? 음양의 변화엔 반응하지 않지만 경고만 한다. 근데 그러기엔 너무 1번, 2번 두 가지가 있었죠? 1, 2 둘 다 되는 거였는데 답은 4번이네요. 그 다음 천문학이 앞으로 발달하나 보죠? 변화가 나올 겁니다. 볼게요.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였다.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였고 어떻게? 제2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되었다. 제2가 발생하면 군주가 야 큰일 났어. 내가 그동안 잘못했나봐. 하늘이 나한테 벌을 내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신하한테 말하면 신하가 이제 임금님 이건 좀 잘못하셨고 이거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말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동중서 이후 뭐야?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1을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여기 억지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하지만 기준으로 둘로 나눠보는 게 좋겠죠? 나눈 다음에 위에 봤더니 위에는 뭐였는데? 위에는 제2가 있다, 인간사가 있다. 인간사에 따라 제2가 평가하는 느낌? 이었다면 여기서는 제2가 이미 징조를 내려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 인간사에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느낌? 그게 예언화 경향입니다. 근데 이때는 이전에는 되게 신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왜냐면 제2가 발생했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인간사를 하면 이제 제2가 이제 안 일어날 거니까 인간사를 바꾸는 느낌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나봐요. 근데 억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이후에는 신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나봐요. 볼까요?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빌미가 되기도 하였다. 거꾸로 됐다고 해서 탄압할 빌미가 된 건 아니잖아요. 왜 이래? 제2가 생겼고 인간사 이미 망했으니까 너 때문에 지금 인간사가 망할 위기에 처했잖아. 제2를 보고 신하를 탄압하는 거죠. 곧 우리 망할 테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제2가 이게 바뀌는 게 아니라 제2가 생기면 이제 인간사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갑자기 탄압을 했다. 신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줬네요. 이후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적 대상이 되었고 그러겠네요. 천인가문론 또한 부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1호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됐는데? 송대 약간 과학 발전했을 듯? 주희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일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소용하였고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하였다. 아, 되게 넓은 범위였다면 범위를 좀 축소한 것 같죠? 일월식은 보내준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별로였다. 왜? 위에 봤더니 예언화 경향만 있지 않으면 신하에겐 되게 좋은 거였어요. 그랬다.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하였다. 아, 되게 좋은 쓰임새가 있으니까 고수했나봐요.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약간 누적제, 약간 스택이 쌓이면 하늘이 노할 거예요. 이런 느낌? 전하, 그러시면 제2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정도의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전반적 대응설, 누적 느낌이에요. 제2를 군주의 심성수용 문제로 귀결시키며 제1론의 역사 수명을 연장시켰다. 누굴 위해? 신하를 위해. 이 정도죠? 이제 5번에 4번인 건 확실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 7번 풀어보겠습니다. 7번 기억이랑 니은이 있죠. 기억이랑 니은에 대해 써야 돼요. 기억에 뭐라고 쓸 건데요? 기억에 예언화 경향. 니은에 뭐라고 쓸 건가요? 니은은 전반적 대응. 여기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각각 아는 거에 대해서 쭉 써놔야 돼요. 기준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왜? 적절한 걸 묻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잡은 기준이 되게 중요해요. 예언화 경향은 이전과 달라지게 어떤 신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하는 변화였죠. 약간 아예 뒤집어졌던 그 느낌을 생각해보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 대응은 제1론에 긍정적인 걸 살리려고 신하가 이득 보려고 했던 거, 약간 누적되는 느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자고 했던 거, 그런 느낌? 이렇게 나눠 생각해야겠죠? 기억에 대해서. 뭐야, 신하의 직원을 활성화? 아예 틀리잖아. 2번 틀린 게 없네요. 뒤집어진 느낌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2번 정답 후보인 듯. 3, 4, 5를 지우고 올게요. 3번 정치와 무관 지우면 되겠죠? 또 군주의 권력 강화 뭔 소리야, 신하의 권력 강화를 위한 건데. 5번 무관하면 어떻게? 답은 2번이 확실해지는 문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8번 풀어볼까요? 보기는 윗글의 주제와 관련한 동서양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을 읽은 학생이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윗글 기준이네요. 그럼 일반적인 그 연결을 해볼까요? 뭐야, 물리적 수성의 변화. 이게 표지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볼까요? 그냥 글 그대로 아니에요? 아까 이름 뭐였죠? 과정이론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심지어? 그 다음 인과관계란 서로 다른 대상들이 물리적 성질을 서로 주고받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두 대상은 시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시공간적 연결? 교차 얘기하는 건가? 얘도 관련한 내용 아니에요? 그냥?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제2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에 때에 출현하였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 천인 감응을 얘기하는 건가? 이거 약간 제2론 아니에요? 심지어 초반 버전, 동중서 버전 아닌가?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강하류 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실정을 한 것이고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산악지방의 지방과는 반드시 청렴한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뭐야? 동중서 까는 거 중간에 억지, 중간에 억지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분석해놓고 밑에 볼게요. 문제는 언제나 여러분, 문제가 쉽게 나왔을 가능성을 먼저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예요. 해볼게요. 1번 가로부터 과정 이론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시도의 하나임을 끌어낼 수 있군. 가니까? 괜찮잖아요? 얘도 가의 내용을 말하고 있으니까. 가의 과정 이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2번 인과관계를 대상 간의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국한하는 나의 입장은 대상 간의 감흥을 기반으로 한 동중서의 제1론. 그거 다인데? 정답 후보인 듯. 3번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 여부로 보는 다에 대해 동중서와 주인 누군데? 나중에 제1론 긍정하려고 한 사람. 제1론에 입각하여 수용 가능한 견해의 입장을 취하겠군. 4번 덕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현상에 해당한다면 덕과 세상의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다는 세몬의 이론에 입각하여 설명되기 어렵겠군. 얘는 아예 뜬구름 잡는 그 하늘과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세몬은 누군데요? 과정이론, 물리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안 되겠죠. 즉 다가 안 되겠군. 세몬은 가니까 가는 나가 아니니까 안 되겠군. 지우고요. 5번 지방간의 실정에서 도입된 표지가 홍수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전달될 수 없다면 세먼은 실정이 홍수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라에 동의하겠군. 라는 뭔데요? 나를 까는 글인데요? 그러면 가는 적어도 어느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죠? 억지다까진 동의할 수 있겠죠. 왜?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운다면 답은 2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9번의 답은 어떻게 찾나요? 이런 거. 이 찾으려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이 앞에 말이 비슷한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죠? 방법을 찾는다. 방법을 찾는다를 가지고 와. 방법을 찾는다. 대책을 찾는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줬으면 좋았고요. 또 얘 남았잖아요. 여러분 얘는 이거 해야 돼요. 나 종합. 그리고
가만 먼저 쭉 판단해야죠. 그 다음 나를 쭉 판단하고요. 그 다음 종합하는 건 나중에 생각. 1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져 제시하였음. 과학적 그런 걸로 막 의심했잖아요. 그 다음 3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했다. 그러기엔 그냥 말하고 끝난 거 아니에요? 한계는 있어요. 근데 전망이 없네요. 한계와 전망까지 있으면 봐봐요. 정의도 해야 되고요. 구체적인 사례가 있어야 되고요. 한계도 있어야 되고 전망도 있어야 돼요. 근데 의외로 되게 틀릴 것 같은 선택지인데 뭐만 없냐면 전망만 없어요. 전망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문제였죠. 2번은 어떤데요? 2번도 보고요. 4번도 보시면 아 그렇게 됐구나. 이론이라는 건 제2이론이 되겠고요. 제2이론에 대한 내용도 쭉 나와 있구나 보면 되고 5번은 결과적으로 서양과 동양이었으니까 동서양의 관점을 비교해보도록 결과적으로 했구나. 그런 관련성이 있긴 하구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세트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맞겠네요. 이러면 다 풀었네요. 아까 여기 풍에 좀 지워지긴 했지만 요 정도였고요. 다음 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즘은 한번 풀어볼게요. 얘는 10번 먼저 분석하면 진짜 10번이 그냥 풀려요. 볼까요? 윗글에서 베카리아의 관점으로 보기 어려운 것. 왜 얘를 먼저 분석했냐면 베카리아 요 내용 보면서 베카리아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나? 아니면 학자의 일부일 뿐인가? 봤죠. 쭉 훑어봤더니 그는 하면서 끝까지 베카리아가 나와요. 얘를 보면 좋겠다 싶었죠. 왜? 얘는 전체 내용 일치 문제니까요. 볼까요?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다. 법의 필요성? 얘는 합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가? 2번 사람은 이성적이고 타산적인 존재이자 감각적인 존재이다. 확인은 필요해요. 이성적이고 타산적, 감각적 세 가지를 다 확인한 필요는 있죠. 근데 2번과 1번이 좀 관련성이 있는 것 같아요. 타산적인 존재니까 이득을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린다는 거잖아요. 이득을 위해 자기 이득을 위해 막 하려고 할 테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합의가 유지되는 데는 법이 필요하겠죠. 왜? 이기적이니까. 타산적이라는 건 꽤나 이기적이라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성적일 거고 감각적인 건 뭐지?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3번 개개인의 국민은 주권자로서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이 뭔? 형벌을 시행하는 주체이다? 국민이 다? 그럼 내가 막 사형 집행하고 이래?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은 3번일걸요? 강력한 의심과 확인. 4번 잔혹함이 주는 공포의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감소한다. 1번과 4번이 거의 나중에는 관련성 없는 내용으로 밝혀지더라도 같이 말이 돼요. 왜? 공포는 안 된다. 그럼 뭐가 좋은가? 법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잔혹함, 그 공포로 하는 그런 정치하지 말고 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1번과 4번 둘 다 말이 될 거예요. 그리고 5번 형벌권 행사의 범위는 양도된 자유의 총합을 넘을 수 없다. 뭔 소리야? 싶겠지만 일단 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좀 제한하는 느낌인가? 이런 내용은 확인할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3번을 강하게 의심한 다음에 1, 2, 4, 5를 다시 읽으세요. 왜? 본문에 있는 내용일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이니까 법이 필요하다고 말할 거고 공포는 부정하며 형벌권 행사의 범위를 약간 제한하는 느낌의 이야기를 하겠다. 그 정도로 알고 읽으면 좀 잘 읽히죠. 약간 일반적인 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친구들은 읽으면서 되게 편안했을 거예요. 왜? 오늘날의 일반적인 그 법 이론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걸 처음 이런 글을 읽는 걸 익숙해하지 않아서 거의 처음 읽는 느낌으로 읽는다면 이런 건 말씀드리고 싶네요. 학자의 내용 파악할 때 방향성이라고 하죠. 방향성이라고 유식하게 썼지만 그냥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먼저 파악하세요. 그리고 이 사람만이 말하는 키워드가 있다면 키워드는 표시해 놓으세요. 동그라미 쳐놓는 거지. 그리고 예외나 세부사항, 즉 느낌으로 퉁쳐지지 않아서 나중에 문제에 따로 나오면 따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내용 있죠. 얘는 따로 메모하든지 아니면 성격에 따라 표시하든지 하세요. 즉 느낌으로 최대한 퉁치려고 하다가 안 퉁쳐지는 것만 모아놓으라는 거죠. 키워드는 표시해 놓고요. 이러면 지문 잘 읽힐걸요? 느낌은 얘를 일단 잡고 갈게요. 인간을 꽤나 생각해서 인간에겐 법이 필요해 라고 말하고요. 공포는 부정하며 형벌권 행사는 꽤나 제한적으로 하자. 베카리아의 범죄의 형벌은 뭐 그랬다. 논리 정연하고 막 그랬다. 다가 자유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계몽주의 사조의 베카리오는 충실히 호응했다. 일단 이성적인 인간이래요. 자유의 행복을 추구하고요.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타산적이네요.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하였다.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놓지는 않는다.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자유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유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위탁받아 관리한다. 쭉 하다가 사회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준수되며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느낌 뭐죠? 느낌은 약간 인간, 합의, 필요에 의해 법이 되어 있으니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인간이 필요에 의해 법을 만든 거야. 법을 너무 막 형벌을 너무 그러면 안 돼. 왜? 인간이 필요에 의해 만든 거니까. 뭐 그런 느낌.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뭔데? 오로지 재발 방지에 있다고 하네요.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된다.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된다. 왜? 타산적인 존재니까.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확실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성문법은 글로 써놓은 그런 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거죠.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되게 법에 대한 상식이 있는 친구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 하는 거예요. 예측 가능성이란 개념이고요. 또 성문법으로 규정되면 그게 충족이 될 거고요. 집행의 확실성도 갖춰줘야 한다.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벽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 울타리의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면 불필요하다. 제한되어야 하니까.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지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문단의 내용은 빠짐없이 가져가야 하니까 내용을 뭐 느낌적인 느낌은 그랬는데 본다면 재발 방지라는 하나의 항목이 있었고요. 또 하나 타산적 인간이니까 되게 어떤 손해보다 형벌이 조금 더 크면 된다 라는 이야기 했고요. 예측 가능하도록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랬고, 집행의 확실성까지 말했죠. 그러다가 비례까지 말하면 끝나요. 그 다음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역설은 힘주어 말한다는 겁니다. 여기부터는 뭔가 앞의 내용이랑 좀 다르지 않나?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무뎌진다. 무뎌짐을 얘기하는. 그리고 지속이다. 키워드네요.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기억은 일시적이고요.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죄하는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 그러다가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도 없다. 뭐야? 희생한 자유,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즉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형벌은 안 된다. 왜? 이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또 이처럼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로, 공리주의자로, 사회계약론자로,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를 나갔다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케이. 10번의 답은 역시나 3번이었고, 왜 형벌의 주체가 아니라 형벌은 당하는 거죠? 국가가 해야겠죠. 11번 기억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울타리 어때요? 1번 재범 방지, 재발 방지 있었죠? 그 다음 뚜렷이 알아볼 수 있도록 아까 봤죠? 유발한 손실에 비례한다 있었죠? 손익을 저울질한 인간의 이성, 아까 타산적 인간에 대한 이야기 했었죠? 그 다음 5번 최대한이 아니라 거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답은 5번이었죠. 12번 나름의 약간의 추론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하긴 하는데 거의 내용일치였습니다. 볼게요. 1번 형벌이 사회적 행복의 증진을 저해한다고 보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사형을 반대한다. 형벌은 무조건 사회적 행복 증진을 저해하나요? 아닐걸요? 형벌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1번은 아니겠죠? 2번 사형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없으므로. 없을까요? 있다가 약해지는 거겠죠? 지워주고요. 3번 사형은 사람의 기억에 영구히 각인되는 잔혹한 형벌이어서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인정하지 못한다. 휴머니즘 입장이면 그럴 것 같은데 볼까요? 사형은 지속이 키워드였지? 지속 가지고 푸는 거네요. 그러면 3번 지워주고요. 왜? 사형은 지속적이지 않으니까 별로 센 게 아니에요. 4번 가장 큰 가치를 내어주는 합의가 있을 수 없다는 이유로 사회계약론의 입장에서 사형을 비판한다. 얘는 가장 큰 가치. 아까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생명을 내어줄 수 없다 이건가? 5번 피해 회복의 관점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형법학의 입장에서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대체하는 데 찬성하지 않는다. 뭐야? 무기징역을 대체하는 데 찬성하겠죠? 앞에 내용 모르겠지만 지운다. 왜? 지속이 키워드니까. 지속으로 3, 5를 지우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은 있었던 내용이니까 고르는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거밖에 없었죠. 답은 4번. 13번에 2번이었고요. 이 정도로 풀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 제일 어려운 지문인 PCR 지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지문 해보겠습니다. 다 설명드리면 굉장히 길어지긴 하겠지만 뭐 필요한 만큼만 해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 중요했던 거 먼저 이야기한다면 1, 2, 3, 4 즉즉즉 번호 붙이기. 번호 붙이기가 되게 중요했던 지문인 것 같고요. 하나 더는 과정 쓰기. 또 하나는 비교대조. 이 정도? 과정을 써놔야 그 과정의 뒤에 내용이 그 과정에 대입되는 거라면 걷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면서 그렇구나 하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 진행해 볼게요. 14번 이런 문제 먼저 봤죠. 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뭔 말인지 모를 게 너무 많네요. 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이종의 프라이머 그리고 주형 DNA 정확히 일치 염기 서열 없나? 2번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과 4배에서 8배 되는 시간은 같다.
2배, 4배, 8배. 시간 일치, 일정. 3번 전통적인 PCR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미지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전통적인 PCR은 과정 중에 알 수 없다 라는 말이 성립하는지를 보면 되겠네요. 그럼 과정 후에는 알 수 있나?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되겠고요. 과정 후에는 4번 실시간 PCR. 와, 이게 다른 건가 보네요.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다.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을 하기 위해 가열 필수 정도를 물어보면 되겠네요. 5번 실시간 PCR 중요한가 봐요. 실시간 PCR이 실시할 때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려면 DNA 중합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DNA 중합효소 그리고 프라이머 이것들은 증폭의 필수 요소, 즉 증폭에는 DNA 중합효소, 프라이머 또 하나 여기에 가열이라는 게 필수인가 라는 걸 알아야겠네요. 실시간 PCR에서요. 내용 볼게요. 1문단. 1문단을 다 읽으면 너무 길죠. 근데 반드시 해야 되는 일만 몇 개 표시해 볼까요? 봤더니 PCR은 1번 그냥 2번 3번 4번 요거죠.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까지. 주형 DNA란 1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시료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한다. 2번이 되니까 여기까지가 다 1번 주형 DNA에 대한 내용이에요. 주형 DNA에다가 뭐까지 표시되어 있어야 되는가? 표적 DNA는 주형 DNA의 일부다 하는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증폭의 바탕이 되는 건데 증폭을 하면 거기서 표적 DNA를 증폭한다 하는 내용, 관계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넘어가야죠. 이게 1번에 대한 내용이었으니까. 2번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 프라이머 동일한 염기서열? 아까 뭐 봤던 것 같은데.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주형 DNA 찾을 수 없나? 동일한 염기서열. 뭐 표적 DNA에 일부인데 답은 1번. 찍고 이렇게 쉽게 푸는 거예요. 하고 이에 쌩 깐 다음에 이제 지문에 집중하시면 돼요. 이걸 하는 거죠. 뭐까지 알 수 있냐면 요 출제 의도까지 딱 확인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면 14번에 1번 찍고 손 터는 거예요. 14번은.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일 하는 거죠. 번호 붙이기 더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짧은 단일 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그 다음 3번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 가닥 DNA의 각 염기서열에 대응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뭐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 있는데 얘는 어떤 주체적인 기능은 안 하네요. 그냥 결합되는 거죠. 누구에 의해? DNA 중합효소가 뭘 하죠? 복제도 하고요. 또 결합시키는 것도 얘가 합니다. 왜 이렇게 주체에 집착할까요? 요즘은 주체 확인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한번 집착을 해봤고요. 1, 2, 3 내용 나와있고 4번은 3번의 어떤 주체적인 활동에 끼어 있었네요. 이 중에 이해 안 되는 거 있다면 다시 보고 그림이라도 그려서 넘어가야 돼요. 되게 이게 EBS에는 그림이 있는데 여기엔 그림이 없다고 좀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그러던데, 그림이 없으면 여러분 지문이 유도하는 건 뭘까요? 요구하는 거? 그림 그려봐라 이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프라이머 주의하세요. 지금 그리는 그림은 과학적으로는 틀린 그림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정보 가지고 한번 해본다면 표적 DNA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앞 뒤에 결합한다고 했어요. 1번 동일하고요.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여기에 프라이머 결합한다고 보면 되죠. 실제로는 이 그림이 안 맞아요. 그래도 하고 지나가면 되잖아요.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져 있대요. 짧은 단일가닥 DNA이고 오케이. DNA 중합효소가 뭔가 여러 가지를 하는구나. 다시 주형 DNA는 어떤 이중가닥 DNA인데 증폭의 바탕이 되고 여기에 일부가 표적 DNA다. 그 다음 2번 프라이머는 그 표적 DNA랑 관계가 있는데 동일한 염기서열로 앞뒤에 붙더라. DNA 중합효소는 두 가지를 하더라. 복제를 할 건데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로 결합시켜 결국 이중가닥 DNA를 결국 생성하더라. 다 빠짐없이 뭐 하는지 알았다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부터는 과정이죠.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의 DNA를 두 개의 단일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가열, 이중을 단일로 바꿈 이후 각각의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프라이머 결합, DNA 중합효소에 의해 복제되어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다. 중합효소가 복제, 그러면 두 개의 이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 이러면
멈추고 이해. 뭘 이해할 건데? 아, 이중을 단일로 바꿨고 그러려면 가열을 해야 되는구나. 프라이머가 각각 결합을 해가지고 결합한 후에 중합효소가 주체가 되어 복제를 했더니 두 개의 이중이 생기더라. 와, 이중은 한 개였는데 두 개가 됐구나. 끝. 이 정도만 알면 완벽하게 한 거예요. 사실 이거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 있죠, 과학적으로는. 근데 여기 글에 없던데요? 한 사이클을 이루고 2배씩 증가한다.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전통적인 PCR. 이거 말고 실시간 PCR도 있었죠?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역시 아까 뭐였지? 아, 과정 중에 알 수 없고 과정 이후에 알 수 있구나. 표적 DNA 증폭 여부는 마지막에 알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뭘 통해? 형광물질을 통해.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나왔네요. 실시간 PCR.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실시하는데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 중간 확인이 가능하구나.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이 이에 이용된다. 그냥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는 내용과 여기부터 있는 요 내용을 이제 비교해줘야겠죠. 미션에 따라 움직이세요. 먼저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를 알아야겠다.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이중가닥. 아, 여기 마지막에 결합하는구나. 한 사이클이 끝나고 결합하는 거니까 거기서 만약에 발색을 한다면 한 사이클 끝났어요, 발색됐어요 알 수 있게 하겠죠. 다만 이중가닥 DNA의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약간 단점이 있네요. 단점은 요거예요. 이합체, 얘가 발색되는 거. 이합체는 뭔데?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건데 아이고 표적 DNA가 그 결합되어 있는 그거여야 되는데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면 허당이네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오케이, 얘도 문제가 있을라나. 형광 표식 탐침은 형광 물질과 소광 물질이 붙어있는 단일 가닥 DNA 단편으로 됐죠?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표적 DNA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라면 단일 그때 결합하는 건가?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 단일 가닥으로 되면 그때 결합한다.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그 프라이머 결합할 때, 즉 이 단계에 같이 결합을 하는구나. 아까랑 다르네요. 아까는 마지막 단계에 쭉 들어간 거라면 얘는 두 번째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 DNA 중합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색되면 얘가 억제하는 거니까 얘가 없어지면 그때 발색되는 거구나. 언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2단계에서 3단계 넘어갈 때.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될 때 이제 딱 분해되면서 팍 불이 붙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얘는 결합되는 때랑 발색되는 때가 달라요. 결합 2, 발색 3. 형광표식 탐침은 단점이 뭔데? 되게 좋은데 비싸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안 읽었습니다. 왜? A로 묶여있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냥 마지막 문단인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고 해야겠다. 왜? 정보량이 너무 많던데요. 할 수 있는 걸 하고 올까요? 14번 풀었다. 휴. 15번 기억 뭔데? 이중가닥 형광 모시기. 둘의 차이. 이중 얘는 그냥 마지막에 결합하는 건데 문제가 있다. 이합체에 결합해가지고 발색 반응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 형광은 뭐죠? 결합은 2단계에 하고 분리가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불이 나더라. 왜? 소광물질이 없어지니까. 1번 이합체를 이룬다. 이게 이 문제에서 꽤나 좋았던 게 이합체 보면 다 지우면 돼요.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 이루는 거죠. 또 이합체 이런 거 지우는 거죠.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은 안 그래? 일단 처음에는 의아할 수 있어요. 일단 2번 넘겨봐.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시점에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발색은 마지막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결합을 하나요? 과정 중에? 아닌 것 같은데?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면 마지막에 결합한다는 건데 이중가닥 이 기억만이잖아. 또 지워진다면? 2번이 왜? 니은은 결합인데 해체되는 거니까 이
니은은 형광물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광 표식 탐침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이제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 니은은 붙어 있지 않잖아요. 니은은 결합이 해체되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니은이란 존재는 없어져. 그 중에 형광물질만 남아있는 거죠. 아, 니은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형광과 소광인데 소광이 없어지는 순간 형광만 있다는 건 그건 니은이 아니구나. 알게 되면 끝나는 문제죠. 알기가 어렵지만. 어때요? 16번. 아, 어렵던데요? 확신 갖기가 좀 어려워. 볼까요? 갑자기 쭉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 멘탈에 나가야 돼요. 왜? 바이러스가 검침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마지막에 읽어야겠다. 읽고 올게요.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발색도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하며 비례 커지면 커진다. 오케이.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초기 양에 따라. 초기 양이 적으면 더 많은 사이클이 필요하고 뭐 그런 건가?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했을 때 CT 값이라 한다.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그럼 뭐 이거랑 이걸 비교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걸 비교해가지고 모르는 것도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양이니까.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병 하다가 바이러스, 바이러스. 실시간 PCR을 사용하면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뭐야?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는 이거밖에 없잖아. 진단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PCR이 증폭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진단할 수 없지? 2번.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할 때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전통적인 것과 실시간의 차이는 그거 아니었어요? 중간에 되냐 안 되냐? 전통적인 발색 물질 필요 없었나? 형광물질 쓰네. 뭐야? 3번 전통적인 PCR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뭐야? 아까 실시간이 더 빠르다 했는데요? 그죠? 지워주세요. 결국 실시간 PCR로 풀리는 문제네요. 4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설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겠군. 바로는 모를 겁니다. 5번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 알 수 있지만 실시간 증폭을 확인할 수 있겠군. 뭐야? 감염 여부는 정확하고 빠르게 뭐야? 중간에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전통적인 것보다 빠르겠지. 5번 지우면 답이 4번이긴 할 텐데 찜찜해. 이렇게 풀거나 아니면 4번 실시간 PCR도 전통적인 PCR과 모든 걸 공유해. 근데 중간에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일반적인 그 전통 실시간 공유하고 있는 거에서 전통과 실시간 차이가 나타나는 거야 라는 그 내용을 알았다면 전통과 실시간이 공유하고 있는 측면의 이야기를 한다면 실시간이든 전통이든 다 맞아 이런 얘기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얘를 1문단의 내용으로 근거를 찾아서 문제를 풀 수 있다면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는데 프라이머는 동일한 염기서열 즉 이미 염기서열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다.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뭔데? 표적 DNA. PCR이란 원래 그런 거구나. 알려져 있어야 답은 4번.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갑자기 문제를 풀게 했죠. 근데 1, 2, 3, 5를 지울 수 있는 게 포인트였다. 이 생각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17번. 머리를 잘 쓰면 그냥 좀 쉽게 풀리는 문제고 그게 아니면 좀 많이 찾아서 좀 대응하고 관계를 좀 확인하고 이래야 되는 문제긴 합니다. 볼게요. A를 바탕으로 보라고 했으니까 A가 기준이 될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정보들을 거기서 주겠죠. 보기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이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볼게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 아까도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죠?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중요할 겁니다. 아까랑 정보가 같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가 있다.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하여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간 PCR을 실시한다. 그냥 A랑 똑같은 내용 같은데? 같이 읽어볼까요? 정보나 가지고 오죠.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한다. 비례라고 다시 한번 볼게요.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필요한 사이클, 즉 한 사이클 돌 때마다 어떤 발색도가 생기나 본데 일정 수준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표적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왜? 초기 양이 많으면 발색도 자체도 커질 거니까 그만큼 사이클은 줄어들겠죠. 초기 양이 많으면 필요한 사이클은 줄어들겠죠. 이 내용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한 사이클을 소요된 값을 CT 값이라 한다.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CT 값은 표적 DNA의 양에 반비례할 겁니다. 반비례할 거예요. 이 내용을 알고 가야 돼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미지 시료의 CT값이 되게 높네? 그러면 양이 얼마 없구나. CT값이 되게 낮네? 이거에 비해 이거보다 양이 되게 많구나. CT를 몇 번 안 돌려도 되네? 이런 느낌이에요.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발색도 잘 될 거고요. 한 번에 이렇게 증폭되는 그 발색 쌓여가는 게 굉장히 크겠네요. 약간 보호폭이 더 큰 느낌? 얘는 보호폭이 좀 작은 느낌.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당연히 크겠죠. 이게 좀 어이없는 게 얘랑 얘만 맞게 됩니다. 얘를 지우는 거죠. 그 다음 뒤에 뭔가 틀려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그런 느낌? 다 다르죠? 실시간 PCR에서의 CT값에서 발색도, CT값에서의 발색도? 이게 뭔 소리야? 소요되는 게 CT값이라고 했는데 C 몇 번 이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게 다 됐을 때의 발색도는 똑같은 거 아니야? 결국 그거 기준에 놓고 비교하는 거니까 얘는 기준이잖아요. 같겠군. 뭐야, 답 2번인가? 실시간 PCR의 CT값은 A가 B보다 작죠? 왜? 보폭이 크니까 그냥 성큼 몇 번 안 가도 되잖아요. 작겠군. 답은 2번이네? 보통은 좀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에게 보기 문제 버려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얘는 또 버리기엔 학생에 따라 좀 되게 아쉬울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지문을 읽은 거랑 별로 상관이 없네요. 그죠? 그냥 거기서의 눈치만 잘 챈다면, 그리고 거기서의 비례반비례 관계만 잘 확인하고 최대한 A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넘어와서 문제 푼다면 그냥 무난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여지네요. 어려운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풀면 좀 쉬웠다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요 정도였고요. 독서 여기까지 해보고 이제 문학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문학은 현대시부터 가야겠죠? 현대시 맨 마지막 세트에 있었고요. 같이 볼게요. 먼저 가시를 읽어냈어야 했습니다. 물론 보기를 읽으면 좀 힌트를 주긴 하는데 우린 언제나 시를 먼저 읽어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문제를 풀었던 걸 같이 했으니까 그대로 한번 가보죠. 가는 화자 중심인 시예요? 대상 중심인 시예요? 화자 중심인 시. 상황 체크하세요. 상황 어떻죠?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확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쭉 보면서 무조건 결론을 제대로 내세요. 태도 말고 상황이 어떻냐고요. 부정. 왜? 볼게요.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ям. 일단 연륜 보면서 좋은 거 아니야? 연륜이라는 건? 우리가 볼 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봤더니 구름같이 피려는 뜻은 날로 굳어. 부정. 확실해져요. 연륜 자체가 감기고 있는데 굳었다고 하니까 연륜도 부정이에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라고 하는 순간부터 다 태도죠? 태도는 어떻죠? 꽤나 의지적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요. 극복하려고 해요. 됐나요? 넘어가 볼게요. 연계 작품이었거든요. 그리고 꽤나 유명한 시기도 했고. 상황은 어때요? 부정. 태도는 어떻죠? 하고 싶다. 뭐야? 소망에서 끝나네요. 이 느낌? 극복에 대한 소망이죠. 하고 싶다 이러니까. 1번. 가는 나와 달리 과정을 나타내는 시어들을 나열하며 시간의 급박한 흐름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의 급박한 흐름? 가에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거랑 관련이 있었나요? 아니요. 이미 시간은 흘렀고 관련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 2번.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가와 달리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낸다? 화자의 움직임이 중요했나? 일단 애매하니까 넘어가 볼게요. 3번.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런 시인가요? 이젠 나를 좀 자세히 읽어야겠네요. 플라스틱처럼 느껴질 듯 버스 뛰어내리고 싶고 나는 플라스틱 싫고 대장간이 좋아요. 왜 이런 얘긴데? 나는 자연물에 빗대어 화자의 움직임을 드러냈다? 자연물에 빗댄 게 있나요? 자연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공물 얘기하는 시인 것 같은데? 자연물의 반대말은 인공물입니다.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공간적 배경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색채어를 찾아 없네요? 아쉬워. 4번. 가와 나는 모두 하강의 이미지가 담긴 시어를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찾아봐야겠는데요? 가와 나 모두에 하나씩만 있으면 되니까. 여기서 어려움을 겪을 만한 건 뭐냐면 시어. 여러분, 이게 시어라는 게 딱 명사처럼 단어로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말 있으면 돼요. 시어나 식구라는 말 나오면 대충 찾으세요. 시행 나오면 열심히 찾으시고요. 봤더니 깔리는? 뭐야? 뛰어내리고 싶다? 뭐야 이거? 답은 4번이네요. 화자의 어떤 인식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주제랑 상관없이 표현 있으면 답이에요. 5번. 표면에 드러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그런가요? 뭔가 말하고 있긴 한데 누구야? 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답은 4번이 확실해.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33번. 가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아예 반대말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멈추지 마세요. 판단은 언제나 1단계 다음에 2단계여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강조하고 싶은 1단계의 기준은 주제예요. 보기가 힘을 많이 잃은 이때 결국 주제로 가야 됩니다. 주제는 주제의 대략적인 방향성도 있겠지만
주제를 드러낼 때 시는 앞이랑 뒤가 다를 수 있어요. 앞에는 상황적인 것만 말하고 뒤에선 태도적인 걸 말할 수 있으니까 그 주제를 어떤 식으로 드러내는지까지 봐서 이 부분에선 절대 그런 내용을 말할 수 없어 하는 판단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볼까요? 가에서 열렬히 화자가 추구하는 삶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이게 뒷부분에 있으면 인정이죠? 인정이죠. 1번 지울게요. 2번 한꺼번에와 하나씩의 대조는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을 한꺼번에 하나씩 한꺼번에는 부정이고 하나씩은 긍정이라서 개별적인 존재의 고유성 얘가 긍정이라고. 2번 지워. 3번 온통은 화자의 성찰적 시선이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져 있음을. 온통 어디 있는데? 온통 부끄러워지고 인생이 온통? 인정이네요. 지워지고요. 4번 난로는 부정적인 상황의 지속적인 심화를. 앞부분에 있으면 인정이에요. 그러네요. 나에서 당장은 당면의 삶을 벗어나려는 절박감. 주제에서 맞는데요? 당장 뛰어내리고 싶다. 인정이네요. 해석의 근거가 있으니까. 5번 또한은 긍정적인 존재와 동질성? 불꽃처럼. 인정. 근데 나에서 마구는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화자 간의 차별성. 마구 쓰다가 느껴질 때 처럼이라고 했네요. 동질성. 주제는 왜 이렇지? 지금은 동질적인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데 나는 극복하고 싶다. 근데 뭐래요? 화자 간의 차별성이라고 했으니까 부정적으로 취급되는 대상과 다르게 화자는 긍정이라는 건데 주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극복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즉 긍정적인 대상이 되고 싶다는 거지 지금 됐다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주제와 아예 반대되는 이야기를 했다. 조금 틀린 것 같지만 아예 틀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답은 5번. 34번 보기를 한 번 더 읽고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문제풀이가 필요합니다. 해볼게요. 시인은 결핍을 느끼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하는 경우가 많다. 중요한 얘기였어요. 결핍을 느끼는 상황. 둘 다 부정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가해석을 못 찾았어도 보기를 통해 보정하는 느낌으로 봤어야 돼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삶을 성찰한다. 예컨대 연륜은 가죠. 축적된 인생 경험에서 대장간의 유혹은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에서 결핍을 발견한다. 이 축적된 인생 경험에 결핍이 있대요. 긍정 같아 보이는데 부정인 거죠. 현대인이 추구하는 편리함은 부정 같아 보이죠. 충분히. 화자를 통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들이 재해석된다. 두 작품은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구심점으로 삼아 시상을 전개한다. 둘 다 의지적인가 봐요. 얘도 소망에서 이제 의지로 레벨업 시켜줄게요. 가에서 30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을 표현한 것은 변변치 않은 경험 재해석한 것이겠군. 재해석이란 말은 아무런 힘도 안 가져요. 그냥 다 재해석이에요. 30 남은 해 초라한 경력 부정 1번 일단 인정이죠. 2번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거 괜찮은데요?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을 끊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의미로 재해석한 것이겠군. 대충 보면 맞아 보이죠. 1단계에서 얘를 통과했다고 쳐볼게요. 3번 찾아가고 싶다. 결핍된 가치를 찾고자 하는 화자의 열망을 공간에 투영한 것이겠군. 대장간이 공간이니까 인정. 3번도 허락했다 쳐요. 4번 가던 길을 멈추고 걸려있고 싶다. 결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다 괜찮은데요? 5번 육지를 지나간 시간을 막아둘 공간으로 나에서 버스를 벗어나고 싶은 공간으로 표현한 것은 육지와 버스를 부정으로 해석한 것이겠군. 5번 찍는 사람 많을걸요? 육지 갔다 올게요.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나는 불꽃처럼 끊어버리고 막은 다음 끊어버리고 막아서 끊는다. 육지에 막았다. 육지에는 뭐가 있죠 그럼? 초라한 경력이 있는 공간이네요. 그렇게 본다면 육지는 부정이 맞아요. 버스? 부정이 맞겠고요. 뭐야? 답이 없잖아? 이러고 이제 2차 기준으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봤다면 찾을 수 있는 내용 볼게요. 여러분 결핍이 부정이에요. 그럼 결핍되어 있는 것은 부정인가요? 긍정인가요?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저에게 싸가지가 결핍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결핍된 상태 자체는 부정이죠. 근데 싸가지는요? 제가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싸가지는 좋은 거 아닌가요?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 긍정 끊을 수 있는 수단 긍정을 끊을 수 있는 긍정이라는 수단? 이거 뭐죠? 부정을 끊어야 긍정 수단의 의미가 되는 게 아닌가요? 불꽃은 긍정이 맞죠? 근데 긍정을 왜 끊죠? 그럼 부정이 되는 건데요. 답은 2번.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긍정입니다. 결핍 자체는 부정이지만요. 요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였어요. 보기와 관련 지어볼까요? 결핍을 발견한 화자. 결핍 자체가 부정이니까 발견하고 그걸 벗어나려고 하죠. 결핍된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즉 결핍된 것을 채우려고 한다. 채우려는 건 긍정이다. 결핍되어 있는 것은 다 긍정이다 라고 보기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전시가. 어려울 것 같던데 고전시가.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 보기가 없어요. 내용을 해석해야 돼. 고전시가에서 이 세트가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자면 그냥 고전 필수 작품들은 최대한 공부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연계 교재에 있는 작품들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된다. 고전에서는 이게 너무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연계 작품이 안 나와도 해야 돼요. 왜? 아니 이게 고전이 돌고 돌기 때문에 다 돌려 쓰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유객? 보면서 와 되게 고전치곤 굉장히 새롭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나요? 또 다에 있는 뭐야 이거 조어산매 보면서 와 진짜 엄청 새로운걸? 뭐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다 뭐 이런 거 떠나서 엄청 새롭나요? 맨날 하는 얘기 하는 건데 이거야말로 나도 마찬가지 맨날 하는 얘기 하는 거고 맨날 쓰는 표현 쓰는 거고 돌려 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려면 필수 작품들에 대한 공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현대시처럼 읽으면 되겠는데요? 더 쉬울 듯? 왜? 우리말로 써있잖아요. 한시의 좋은 점이죠. 한문을 주고 우리말로 해석해주니까 현대시나 마찬가지. 근데 쉬운 현대시 느낌. 정평사의 나그네 봄산을 마음대로 논이네. 어쩌라고. 떨어지네. 어쩌라고. 그냥 자연 긍정한다고? 김시수 빠이 넘어가는 거죠. 도연명 이게 가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는데 없어요. 딱 봐도 가는 되게 짧고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랑 연계해서 같이 생각을 해봐 라고 요구를 하겠죠. 나까지는 읽어야 됩니다. 갈리죠. 수특 공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고 이게 또 최근에 6월 대비로 2감 모의고사 열심히 푼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또 갈리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다른 모의고사는 다 열심히 풀어본 건 없어서 모르겠는데 2감 결과적인 연계 이 체감률이 미쳤습니다. 윤리유곡 똑같이 나왔고 이거에 대한 해석까지 자세히 줬어요. 문제만 풀었는데도 여기 현대풀이 여기 어휘풀이로 있었어요. 그 내용을 아는 친구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물어본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풀고 오답노트 한 친구들은 이 일수를 해석 못할 수가 없죠. 근데 연계 공부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본 적 없는 친구들은 도연명이 뭐야? 이러다 그냥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시조였죠. 처음을 못 읽으면 힘드니까 고전 필수작품을 공부하다 보면 도연명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지도 알아. 도화원기 이 사람이 무릉도원이란 거 말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좀 알겠나? 이게 알아야 돼요. 뭐 해서 필수작품 공부해서 윤리유곡 연계작품 공부했으면 또 이거에 대해 공부했을 거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까요? 1곡을 해석하고 읽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연명 죽은 후에 또 연명이 나다니 반마을 옛 이름이 때마침 같을 시고 만약에 해석 못했다 쳐요. 그래도 괜찮아요. 초장과 중장이니까. 무조건 종장에서 주제를 뽑아내려고 노력해보세요. 돌아와 수졸 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뭔데? 와우. 자연 소박이구나. 다르랴 라고 하면서 같다 이랬어요. 어쨌든 자연에서 소박한 게 주제죠? 디테일하게 뽑아내면 같다, 다르랴, 같다. 누구랑? 도연명, 같은 존재, 이러고 손대. 이거라도 했어야 돼요. 이렇게 해놓고 이후에 볼 땐 뭐냐면 자연에서의 소박한 삶을 이야기하는데 한 번이라도 주제를 벗어나는 게 있느냐. 이 주제 말고 다른 주제가 나오는 그런 시조의 수가 있느냐. 그걸 보려고 쭉 보는 거예요. 봤더니 만호 후인들 부러우랴, 속세가 안 부럽고 삼공도 버렸고 시원하고 갈 길 몰라 하고 살구꽃에서 무슨 시름이 있겠느냐? 손대. 없어요. 자연을 좋아해. 자연의 소박한 삶을 살지. 벗어나는 게 없어요. 아예 이 작품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읽어냈으면 쉬웠어요. 그냥 자연 좋아하는 일반적인 시조가 또 한 번 나와준 거니까. 이젠 풀러갈게요. 가와 나의 공통점? 교훈 뭔 소리야. 자연 좋아하는데. 2번 서류적 표현? 제발 둘 다 있어라. 이런 가부터 없네. 있으면 답이거든요. 없어요. 뒤에 내용은 상관이 없잖아요. 3번 변화는 개뿔. 4번 내적 갈등 같은 소리 좀 하지마. 이게 여러분 4번을 보고 그냥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겠지만 출제자는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자연 좋아하는 작품은 두 가지다. 자연만 좋아하거나 자연에 있긴 하지만 속세와 갈등을 하면서 미련을 드러내는 작품도 있다. 둘 중에 뭐냐? 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내적 갈등 보자마자 지워요. 그 다음에 5번 오케이 계절이 둘 다 나온다고? 뒤에 내용 필요 없잖아요. 와우 하나 더 나온다고 진짜로? 답은 5번이 되는 문제였네요.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오케이 나는 알지. 1번 제1곡에서는 지명에 주목하여 화자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1번 몰라? 물음표 찍고 넘어가요. 아는 사람이면 1번 지웠겠지. 뭔 소린데요? 도연명 그 사람이 윤리 반마을에 살았어요. 반마을. 근데 이 사람도 반마을에 살고 있다 이거죠. 우와 고장 이름이 같네. 이런 발상은 어디 나오냐면 관동별곡에도 나오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향을 드러냈다? 자연을 소박하게 사는 걸 지향하겠죠. 2번 자연의 가치를 부각하여 화정 그런 작품이잖아요. 3번 걸리면 찍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은 뭔데? 주제요. 주제 자연 좋아하는 초일반적인 작품이야. 근데 갑자기 자연물에 대한 연민? 뭐 어디까지 자연을 좋아해서 긍정적인 때가 돼야 자연물을 오히려 연민을 하는 거야? 연민은 불쌍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아까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의 질문 중에 자연물에 대한 연민은 뭐가 있어야 있는 건가요? 그렇게 좁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말고 그냥 자연물에 대한 연민 말이 안 돼. 이러고 찍으세요. 자연물에 대한 연민은 아예 주제가 이런 식이 아니어야 가능할지 말지 기준이라도 뭐 잡을 수 있겠죠. 근데 아예 자연물을 좋아하는 건데 연민을 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깔고 있는 건데 말이 안 되잖아요. 현재 상황에 대한 만족감? 그걸 바탕으로 자연물을 연민한다? 뭐 어떻게 해야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경우 없어요. 한마디로. 답은 3번입니다. 누리는 생활의 일면 자연 좋아하는 생활이겠죠? 청자를 호명하여 즐거워 함께하는 화자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뭐 그런가 보죠. 24번 다 읽어야 됩니다. 25번은 나 가지고 해보죠. 도연명 따르고자 하는 인물 괜찮은데요? 살려놔. 2번 삼공은 세속에서 높은 것을 살려놔. 3번 세버들가지 동일시? 아닌데? 세버들가지 뭔데? 낚싯대인데요? 4번 고기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현했다? 화자가 고기로 자신을 표현해요? 보잘것없는 존재를 왜 표현해? 5번 씨름 자신을 억압하는 존재를 염두에 둔 표현이다? 억압을 왜 하죠? 1, 2번 중에 답입니다. 다 읽고 설거지 해볼게요. 다 여러분 낚시 생계의 수단이 아니고 풍류의 수단이다. 처음 봐요? 이런 낚시하는 사람을 시적 화자로 해서 시를 많이 쓴다. 이런 낚시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요? 가어옹 가짜 어부 할아버지다. 우리 어부는 막 금을 치는 거 생각하지만 가짜 어부 할아버지는 자연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 낚시를 하며 풍류를 즐기는 그 느낌.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낚시에 대한 인식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고기도 못 낚아도 돼. 이런 거 말하잖아요. 삭혀놓고 고기가 안 모네 그럼 어떡하나? 괜찮아. 달빛 씻고 오는 거지. 소박한 마음을 드러내는데 낚시만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낚시는 배를 타잖아요. 배를 타는 걸 옛날에 얼마나 으뜸으로 쳤는데. 선상탄이라는 작품 보면 알 수 있죠? 어쨌든 간에 기억 봤더니 뭐래요. 쭉 보면서 반교 그러다가 궁피를 면할 양으로 본의 아닌 생활을 계속하는 이보다 모든 속사를 버리고 그냥 낚시한다는데요. 못가에 손 낚싯대를 낚시하는 얘기인 건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고추 서있다. 한 점 찌는 객이 되고 나는 주인이 되어 뭐 그랬다. 그러다가 까딱거리기 시작한다. 고기가 왔구나. 낚시 성공하고 끝나나요? 큰 놈이 물린 게 여러분 했더니 안 물었다. B 한탄한다. 심지어 마음을 더럽히네. 뭐야?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가? 책이나 볼까? 다 부질없다가 있었으나 막상 나 자신이 그런 중에 처하고 보니 고인의 불우한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뭔 소리야? 부질없고 서재에도 우라가 튀어나온다. 위진간의 심산변촉에 응거하여 청담이나 일삼던 그네의 심정을 욕한 적도 있었으나 뭐야? 결국 그냥 낚시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야? 부질없고 얘도 부질없고 서재도 싫고 뭐야? 그냥 은거하여 이렇게 자연에서 사는 거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닐까요? 낚시 결국 안 좋은 경험을 했다. 낚시를 부정했는가? 알 수 없다. 낚시하겠다는 거 아니야? 자연에서? 기억.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낚시가 아니다. 낚시 도구, 날씨에 몰입한다. 초반부에 그랬죠. 그러다 기대에 부응하는 순간 아까 물었던 거 얘기하는 건가? 그 다음 낚시의 대안을 선택한 것으로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줄 방법. 낚시에서 딴 것으로 옮겨갔는가? 언제나 주제. 그런 게 있나요? 답은 4번이겠죠? 5번 낚시를 해본 후 달라진 글쓴이 마음가짐. 은거했던 옛사람들에 기대어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낚시를 해본 후 달라졌다 라는 얘기에서 아까 부족했던 읽기를 완성해 본다면 결국 낚시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답은 4번이 확실하네요. 왜? 리을에서 근거를 확실하게 찾든지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네요. 한목 뭔데? 글을 짓거나 씻으려고 했는데 안 됐나 보네요. 낚시가 그나마 낫다 이런 얘기 아닐까? 1번 도연명과 판교는 행적을 따르고자 하는 인물. 나는 괜찮은 나 괜찮을까요? 판교는 마음에 맞지 않는 관직을 버리고 거리낌 없는 자유로운 심경에서 여생을 보냈다. 얘도 그러겠다는 거 아니에요? 답은 1번일 것 같고요. 제발 2번만 지워져라. 성격 파산자. 에이 좋은 거 아니었잖아요. 왔다 갔다 하기 부질없고 이랬는데 뭔 소리야. 답은 1번이 확실해지는 문제네요. 그 다음 A, B 적절한 거라고 했으니까 먼저 알고 오세요. A 이미 안 물었고요. B에서는 한탄을 무지하게 해요. 그거랑 가장 비슷한 거 뭐가 있나요? 답은 3번 27번 공간에 대한 인식. 이게 여러분 이 보기가 작품 읽는데도 도움이 안 되고 문제 풀 때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일반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 하잖아요. 필요 없어. 그냥 보기가 외면할 때 무조건 뭐다? 주제다. 그런 작품 아닌데요? 이러고 찍는 거예요. 1번 신선골짝 백년 근심이 유발된 공간은 이면에 전제되는 것. 대립되는 거니까 오케이 인정. 속세와 자연의 대립. 2번 낡은 다리는 주가와 온골이란 대비되는 속성을 지닌 두 공간의 경계를 표현하며 주가와 온골. 주가 술집 아니야? 온골은 마을이고 뭐야?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보여요? 아까 말했던 거 있는데 미련? 그런 작품 아닌데? 그냥 덮어놓고 자연 좋아하는 작품인데? 답은 이거예요. 이거밖에 푸는 방법 없어. 결국 주가와 원골은 대립되는 공간도 아니죠. 뭐 이런 내용 확인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고전시가 이렇게 풀어봤고요. 어렵죠. 왜 어렵냐면 보기로 작품을 읽게 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결국 해결책은 고전 필수 작품을 시대별로 공부해라. 그리고 또 연기 작품 거기에 추가적으로 해서 공부해라. 윤리요고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이번에 좀 엄청나지 않았을까요? 물론 연기 작품에 무조건 목숨을 걸어서 암기식으로 무언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에 기대서 풀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하면 문제풀이가 너무 약해지니까. 문제풀이의 힘을 키우되 남들 아는 건 나도 아는 정도로 공부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왕 고전을 공부할 거면 이 작품에 대한 모든 걸 다 알아야 한다. 최대한 알아야 한다. 다른 현대 작품처럼 뭐 대략적인 정보를 알고 끝난다? 이건 좀 곤란하긴 해요. 완전 공부죠. 공부. 내신 작품처럼 공부해서 윤리유곡 하면 이거 거의 키워드가 튀어나올 정도로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 소설 2개 읽고 끝내면 되겠죠? 무사와 악사. 이게 좀 사기인 게 2감 모의고사에 거의 비슷한 부분이 나와 있어갖고 거의 2감 열심히 푼 친구들은 뒤에 부분 안 읽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얘는 보기가 내용이 나와 있죠. 작품명 이렇게 나와버리면 무조건 도움되는 보기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기범이 보이는 기행과 궤변은 일규를 동일시하려는 상대로 의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범이란 사람이 기행을 하고 궤변을 할 거예요. 왜? 얘는 일규와 동일시를 원하니까. 그 내용이 끝이에요. 도움되는 건. 이젠 기범이가 기행과 궤변을 할 거야. 일규라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나 보지. 끝. 앞부분의 줄거리. 중요하겠죠? 나는 기범이 죽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범이 죽었네요. 그가 살았던 구천동을 찾아간다. 기범의 행적을 잘 알고 있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기 전에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과거 일을 회상한다. 회상 후엔 뭐 할까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겠죠? 누구에 대한 사연? 기범에 대한 사연을 들을 겁니다. 일규의 장례식 후에 있었던 기범과의 일. 기범이는 상심이 크겠는데요? 왜? 일규가 죽었으니까. 동일시하고 싶어 죽겠는데 죽은 거예요. 그 밑에 네가 일규를 어떻게 하냐? 니가 뭘 한다고 감히 일규를 입에 올리냐? 기범은 순간 잔을 던지고 미친듯이 웃기 시작했다. 기행을 하네요. 너무나 도련한 웃으며 나는 그때 꽤나 놀랐다. 기범이 그처럼 미친듯이 웃는 것을 난 그날 처음 보았다. 네 말을 맞다. 난 그놈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누가 그놈을 지금 사랑한 줄 아냐? 나야 이거죠. 왜? 동일시하고 싶으니까 엄청 사랑한 거죠. 나는 긴장했다. 눈물을 보았기 때문이다. 너는 그놈이 아깝다고 했지만 난 그놈이 죽어 세상 살 맛이 없어졌다. 나는 살기가 울적할 때마다 허공에서 그놈의 쌍판을 찾았다. 나는 그놈을 통해서만 살아가는 재미와 기쁨을 느꼈다. 이 말하는 사람 100% 기범이죠. 그놈 혹시 사정 나와 똑같았다. 나를 발길로 걷어찼지만 그놈은 나를 잊은 적이 없다. 우린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서로 사랑했지만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누구 생각이죠? 기범이의 생각. 방법이 달라서 결국 동일시는 이루지 못했지만 계속 추구하고 노력을 했겠죠. 오케이. 중략. 원래 그 사람은 도회지에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때 도시를 버리고 기부상을 찾는지 모르겠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임씨를 만나 사연을 듣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다가 처음에 저도 궁금했습니다. 세상에 죄를 짓고 숨어 사신 분이 아닌가 했습니다. 세상에 뭔가 실망을 느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망을 왜 느꼈을까요? 일규가 죽어서 어떻게 알아? 보기 가지고 하는 건데요. 일규가 죽어서 그렇겠죠. 묘한 철학이 있었다. 모두 썩어라. 초능력.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을 믿었다.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일규. 부정의 미학. 그러다가 충격을 받으시고. 왜 충격을 받았죠? 친구 누군데? 일규. 살 재미가 없어졌다. 이걸 읽어야 돼요? 자세하게? 달라졌는가요? 그랬더니 모릅니다. 거의 남을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제가 책명을 구한 것도 그분의 덕입니다. 착하게 살았나 본데요. 그리고 나는 기범이 지었던 요설들이 떠올랐다. 역으로 바라보았던 난해성이 뭐 그랬고 사실 뿐이었다. 그거 오일과 맞부딪혔을 때 오일과 해체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비열한 삶이 가장 올바른 삶을 해체시키는 역설적인 예인 것이다. 비열한 삶 누군데? 기범. 올바른 삶? 해체된 삶이니까 일규. 끝. 요 정도? 좀 더 내용이 있다면 이 기범이의 철학. 세상을 좀 더 썩게 해서 더 이상 썩을 것이 없도록 해야 된다. 아마 여기까지는 열심히 읽은 다음에 여기부터 열심히 안 읽어도 될 겁니다. 내용을 좀 모은 다음에 마지막 갔더니 일규 때문에 그랬구나 이러면 끝나죠. 그리고 뭔가 인식의 변화 정도를 확인하면서 나중에 A 다시 읽어야지 하는 마인드로 끝내주시면 좀 빠르게 읽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예 연기 작품을 좀 빡세게 공부한 친구들은 더 빨리 읽었을 거고 아니면 2감 모의고사 열심히 푼 친구들은 또 빨리 읽었을 거고 뭐 이런 작품입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나? 네. A 쉽게 나왔어요. 왜? 밑에를 제끼면 되니까. 내부냐 외부냐 요즘 잘 안 내더니 갑자기 또 냈어요. 1인칭 시점이냐 3인칭 시점이냐를 묻고 있죠. 근데 나라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얘나 얘예요. 근데 1번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객관적으로 서술한다는 건 심리가 아예 안 드러난다는 건데 그럼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가 뭐하러 하나요? 1인칭 관찰자나 1인칭 주인공이 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1번은. 물론 A니까 부분적으로 있을 수도 있죠. 해서 가보면 역시나 아니네. 짓거렸던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2번 관념적이 뭔데? 하면서 2번 찍는 거예요. 관념적이라는 건 추상적인 거, 직접 경험할 수 없는 거,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말들로 할 수 있겠죠. 되게 뜬구름 잡는 느낌? 그게 관념적인 거예요. 그런 느낌을 물씬 주잖아요.
그런 거면 돼요. 그냥 1, 2번 중에 답인데 1번이 아니니까 2번이 답인 문제예요. 답은 2번. 그 다음 기억에서 비교된 적절하지 않은 것 하나씩 뭐 근거 찾는 건데 근거를 찾으면서도 무조건 주제 소설의 주제에서 중요한 건 인물의 성격 그런 인물 아닌데요? 그럼 그게 답일 확률이 높아요. 실험 미심쩍고 산으로 들어가서 그런가? 일반적으로 수긍하기 어렵고 그런 사람이 있지? 표면적인 뜻과 달리 그 속에 또 우호적인 해석이다? 뭐 누군가 해서도 그런 해석 가능하겠죠? 근데 약속을 곧바로 실행에 옮긴 행위에 대한 놀라움. 와 약속을 하고 곧바로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사람이 나와요? 이 글에? 리를 봐봐요. 결심을 했는지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그는 사라졌다. 519가 죽고 사라진 것뿐인데요? 약속했나요? 너 일규 죽으면 사라지기로 약속해. 말이 안 돼. 혼자 달라요. 답은 4번. 성격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런 성격의 소유자잖아요. 이상한 일을 하는데 일규 죽고 충격받은 사람. 이상한 일을 하는데 일규 죽고 충격받아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 쭉 보면 어때요? 산으로 들어간 이야기랑 일규가 죽어서 충격받은 이야기. 그리고 산에 들어갔을 때 그 누군가가 그 기범위에 대해 우호적으로 쭉 해석하면서 말해주는 이야기. 이런 것들. 우리가 읽은 내용이랑 쭉 겹치는데 4번은 혼자 이상한 얘기니까 확인해보는 느낌으로 풀면 무조건 답이 4번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A, B. 이게 또 문제가 괜찮은 게 묘한 철학, 요설. 누가 말하는 거죠? 전달해주는 사람, 저라는 사람이. 딱 저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로 표현되어 있죠. B. 요설들. 이건 나의 과거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1번. A에 대한 나의 이해는 기범에 대한 나의 인식이 전환되는데 기여한다. 뭐 괜찮 1번 답인 것 같은데? 나머지 지워볼게요. 엄청 잘 지워져요. 2번. A에 대한 이야기를 나가 꺼낸 것은 기범에 대한 저의 오해를. 저라는 사람이 오해를 하나요? 저는 나가 기범에 대해 품은 의문이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 B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갑자기 요설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아니라 그냥 기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저가 A로 인해 기범을 오해한다면 나는 B로 인해 기범을 이해한다. 저는 오해하지 않는데요? 5번. 저는 기범이 선행을 보인 변화가 B에서 A로 변화된 B에서 A로 변화하지 않는데요? 답은 1번. 확실해지는 문제겠죠. 자, 21번 먼저 보기로 이해해 봅시다. 보기에 보면 동일시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죠. 동일시에서 얻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심리적 위안이나 성취감 이런 것도 있죠. 하지만 외면을 받으면 상처를 입고요. 부정하거나 합리화하거나 뭐 그런데요. 긍정적인 것보단 부정적인 걸 많이 얻었을 확률이 높죠. 왜? 결국 죽었으니까. 보기의 관점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죠. 왜? 기행과 궤변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쪽에 무게를 두는 게 좋을 듯. 1번 괜찮겠네요. 2번 괜찮은 것 같고요. 합리화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3번 울적할 때마다 일규를 떠올리며 삶의 재미와 기쁨을 얻었다. 일규를 통해 기범이 심리적 위안을 얻었다? 이 내용이 맞다면 가능하겠는데 동일시의 결과 동일시가 성공했나요? 왜 결과가 있지? 이게 시도인데 그거의 결과가 부분적으로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동일시에 성공했다는 내용이라면 아마 3번은 답일 확률이 높을 듯? 4번 일규의 죽음이 기범이 도시를 떠나 깊은 산골에 정착한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면 사라진 상황 4번은 일단 괜찮네요. 5번 기범이 일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동일시의 대상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면 괜찮네요.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은 동일시를 통한 성취감 뭐야. 3번과 같은 이유로 3번과 5번은 정답 후보가 됩니다. 보기 가지고 3, 5를 추렸다면 이제 본문으로 가야 돼요. 본문으로 가면 이 내용은 실제로 일규가 그걸 일규를 떠올리며 기범이 느낀 그 내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으로 보면 3번은 허락할 수 있는데 5번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에 대한 기범의 믿음 이건 누가 말하는 거죠? 기범의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임시 저라고 표현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은 기범이 말한 적은 있다. 근데 5번은 뭐라고 말했죠? 이건 임시가 말한 거다. 본문을 기준으로 3번과 5번 중에 이제 5번이 추려지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현대소설 세트였고요. 고전소설 어렵던데 보기를 봤더니 쥐뿔도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읽으러 가는 거죠. 근데 연계에다가 유명한 작품의 유명한 부분이고 뭐 그렇긴 해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처음부터 생각하고 볼게요. 김진사의 딸 채봉은 선비 필성과 정혼하나. 여러분 정혼은 결혼을 약속하는 건데요. 이 정혼을 하면 보통 어떻게 되죠? 위기를 겪죠. 방해를 받거나. 우여곡절 끝에 스스로 기녀가 되어 송이로 이름을 바꾼다. 얘가 채봉입니다. 이름 바꾼 건 언제나 주의해야겠죠. 송이의 서화를 눈여겨본 감사가 송이를 데려와 관아에서 살게 한다. 송이는 그랬다. 탄식한다. 왜? 장필성 보고 싶어서. 이 소문을 듣고 또한 다행하나 이때 감사는 송이 있는 별당은 외인 출입을 일절 엄금하니 만날 수 없다. 그러다가 관속이 된다면 쉬우리라 주선하더니 문필이는 이방을 구하는지라. 이방이 되어 감사에게 헌신하니 이방이 됐대요. 필성의 노력. 이렇게 다 읽어야 돼요. 칭찬하며 왈. 어우 되게 어렵게 말했네. 여기까지
필성 칭찬. 필성이 그랬고 그러면서 알고자 하나 아직 힘듦. 차시 송이는 별당에 있어 이감사가 들어와 공문을 쓰라면 쓰고 판결문을 내라면 내고 하더니 하루는 공사 문첩 한 장을 본즉 필성이 글씨를 발견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장필성이 들어왔다. 송이는 뭘 생각했죠? 우와 들어왔구나. 근데 아직 X. 아는데 못 만나요. 애타는 마음 커졌겠죠. 그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보고 싶어 힘들어 이래요. 그러다가 추풍 감별국을 썼대요. 썼더니 뭘 썼대요? 상사가 생각되고 생각이 노래되고 이러면 썼대요. 결국 이건 장필성에 대한 마음을 썼겠죠. 중략 이후에 뭐래? 봤더니 그랬고요. 사람이 늙어지면 그랬다. 이때 감사가 뭘 봤다? 뭐 왜 그럴까? 송이가 왜 그럴까? 그러다가 추풍 감별국은 봤다. 끝. 파악된 후에 내용은 좀 대충 읽는 거 봤나요? 이런 거 대충 볼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면 돌아와서 보면 돼요. 한탄하는 내용을 길게 말했을 뿐일 테니까. 이상하게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한탄하는 걸 여기다 썼구나. 꽤나 중요한 내용인게 집중했고요. 그러다가 뒤에 봤더니 그냥 뭐 정신이 없고 뭐 울음이 됐고 뭐 그런 내용 말하네요. 이때 이 감사 갑자기 감사가 나오니까 또 집중해봤죠. 봤더니 두루마리를 받고 추풍 감명을 보게 되더라. 감사도 알게 됐네. 끝.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을 주로 찾아야죠. 답은 1번. 끝. 감사가 첫 걱정을 하는 건 언제죠? 거의 마지막에 걱정하지 않나요? 마지막에는 부모의 부자도 안 나오는데요. 답은 1번. A와 B. 공사 문첩 두루마리. 미리 생각하세요. 공사 문첩은 이걸 보면서 장필성의 존재를 알게 된다. 두루마리는 그 마음을 다 담은 추풍 감명곡을 썼다. 특혜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딱 일치하는 거. 없으면 그 다음 자세한 내용 볼 건데 있으면 골라요. 넘어가 이렇게. A의 달. 이것도 여러분 고전 많이 공부한 사람이냐?를 묻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왜? 달은 보통 기원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하소연만 할 수도 있고 기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소원을 들어줘. 얘기하는 게 옵션이고요. 하소연은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봤더니 하소연해요 기원도 해요? 쭉 하다가 달. 일단 하소연을 할 수 있는 배경으로 기능하네요. 그리고 달아 너는 내 마음 아니? 달아라고 한 순간 조금 가능성 낮아져요. 이 기원을 하기가. 달님이시여 이래야 기원할 확률이 높아지죠. 봤더니 미치겠어. 끝나네요. 절대 기원 안 합니다. 답은 반대말인 게 송이가 자기 마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필성이 어땠으면 좋겠다. 이런 측의 방향성이 아예 없죠. 안녕을 기원한다? 소원 빌지도 않아요. 제발 우리 님을 비춰줘. 우리 님을 좀 지켜줘.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내용이겠죠. 미리 이런 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좀 쉽게 보는 그런 문제였어요. 나머지 뭐 확인해보면 되겠고요. 저는 이게 난이도 1이던데 나름 보기와의 관련성도 있고 보기대로 시키긴 하는데 결국 윗글 가지고 푸는 문제. 최악이에요. 최악. 보면 시간 표지가 나온다. 표지라는 건 알 수 있게 해주는 거. 우연하게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을 부여하고요. 전개나 장면 전환에 대한 관련된 서사적 공도를 제시하기도 한다. 또한 장면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서로 다른 장면을 연결하거나 장면 제시, 연결,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으면 가늠하게 하는 등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으면 가늠, 주요 요소들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다 찾아야 돼. 다 찾다 보면 나중에야 뭘 알게 되냐면 요약적으로 제시됐다라는 건 먼저 쭉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그날 혹은 이때 혹은 이틀 후 이런 말을 했다 쳐요. 그러면 여기부터 이 이후의 내용 전까지의 내용이 요약됐구나 뭐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요약적으로 제시되었다는 건 그런 느낌인 거예요. 쭉 기억도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니은도 그럴 수 있는 것 같고 디귿 봤더니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면 디귿 이후 요 사이 공사 들어온 것을 보면 전과 글씨가 다르오니 뭐가 요약돼 있을까요? 요즘 이렇게 된 것을 보니 공사가 들어왔다. 많은 공사들이 들어온 과정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을 알려주는 게 요 사이겠죠. 요 뒤에 내용과 관련한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갑자기 관련 없는 노력? 그리고 과정? 뭐야 이거? 답은 3번. 이거밖에 푸는 방법 없어요. 뭐 그냥 풀었으면 쉽네 이러고 풀 수도 있었겠지만 글쎄요. 저는 좀 문제 풀기가 굉장히 껄끄러웠고 기준 세우기가 좀 빡세던데요. 31번 거의 제 기준 난이도 1위 문제다. 이 정도였고 여기까지 해보면 문학까지 해설이 얼추 완료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총평은 앞에서 했으니까 독서도 문학도 어려웠다. 비문학도 문학도 어려웠다. 독서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먼저 비문학에서 반드시 해야 됐던 거 어딨어? 얘는 가나 지문을 앞으로 같이 또 물어보더라도 우린 나름 가와 나의 다름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공통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건 뭐 5번 같은 문제를 먼저 분석하고 들어가는 거긴 한데 아직 뭐 방법을 배워야 한다면 바로 적용하기 좀 힘들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 좀 더 쉽고요. 또 하나 가와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같이 물어봐도 갈릴 수밖에 없다. 왜? 다른 글이니까. 1, 2, 3 가였고요. 4, 5는 나였다. 그리고 가에 해당하는 문제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서 문제 푸는데 가에서 중요했던 건 개념과 사례가 나오면 개념에서 이해를 시도해보고 사례를 붙잡고 늘어져라. 늘어진 다음 다시 돌아가서 개념을 확정지어야 한다. 이 내용 봐주시면 좋고요. 또 정의를 체크하는 게 꽤나 중요했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그 다음에 나름 여기 중간에서 끊는 거 그래놓고 약간 변화되는 거 체크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기준을 확실하게 잡은 다음에 정보 양을 줄이는 거 그게 좀 중요했던 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요거 방향성을 잡은 다음에 그걸 벗어나는 내용들만 따로 체크하는 거 그것만 중요했고요. 나름의 중간중간에 라벨을 붙이면서 내용의 정보를 좀 이렇게 정보의 내용을 이렇게 줄여가는 느낌으로 지문을 읽는 게 좀 중요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갑자기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내용 일반적인 방향성을 퉁치기 어려운 내용이 나왔으니까 얘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읽어주는 거 그게 좀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겠죠. 물론 여기서 약간의 추론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뭐 꽤나 내용을 지울 수 있는 내용 거였다. 지속이라는 키워드에 반응하는 게 중요했고 그걸로 지웠으면 꽤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얘는 그냥 번호 붙이기 일단 그리고 과정을 써라. 이해 안 되면 쓰고 나서 무조건 납득하고 지나가라.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지 마라. 그냥 더 읽어볼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1, 2 번호 붙이기로 비교대조가 유발이 됐고 그 비교대조를 하는 가운데 또 이해 해놓고 끝내면 나중에 뭘 물어봐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머리를 쓰게 하는 문제가 하나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에 보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에겐. 이 정도의 내용이었고요. 이게 비문학에 대한 내용 전부였다면 문학은 보기가 갖는 힘이 좀 줄었다. 근데 여전히 주제 그리고 확실한 뭔가 기준을 잡고 1단계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설거지하는 느낌으로 문제 푸는 거 여전히 그 기존은 유지되고 있으니 문학이 너무 어려워졌으니까 뭐 연계 작품을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연계 작품은 당연히 공부하는 건데 외운다기보다는 기본적인 공부의 대상으로 삼고 문제풀이에 조금 더 힘을 줘주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공통 영역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되게 길게 찍었는데 도움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안녕.